저는 김말순입니다. 80살의 나이로 이 요양빌라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백만장자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죠. 강남에서 가장 비싼 요양빌라, 하루 3번 정성스레 나오는 식사, 일주일에 2번 오는 간호사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더군요. 5년 전 외아들 민석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색을 잃었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민석이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튼을 젖히고 약을 챙겨 먹고 간호사가 가져다 준 아침을 먹죠. 그리고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는 의식이 있습니다. 민석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일이에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단다. 너 좋아하던 그 맛으로. 송신 실패 메시지가 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민석이가 어딘가에서 읽고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첫 문자를 보낸 날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석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자를 보내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죠. 마치 민석이와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요양빌라 직원들은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80살 노파의 미련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엄마의 마음은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네가 좋아하던 하늘이다. 엄마는 잘 지낸다. 너도 거기선 아프지 마라. 문자를 보내는 일요일이면 이상하게도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갑니다. 마치 민석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간혹 송신 실패 메시지 대신 전송 완료 표시가 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석이에게 정말로 닿은 걸까 하는 생각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업을 일구고 민석이를 키우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진첩 속 흑백 사진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매주 일요일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내는 그 짧은 순간만이 제게 의미가 있었죠. 요양빌라의 하루는 너무나 똑같아요.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의무적인 산책, 점심 식사, 오후 프로그램, 저녁 식사, 그리고 취침. 마치 시계 태엽이 감긴 인형처럼 움직이는 제 모습이 때론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여느 일요일과 다름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민석이 번호로 문자를 썼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단다. 너 좋아하던 그 맛으로. 문자를 보내고 나서 잠시 감상에 젖어 있을 때였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만 울고 주무세요. 핸드폰 화면에 답장이 왔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민석이의 번호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민석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답장이 와 있었죠. 기쁨과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혹시 누군가 장난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 세상에서 민석이가 보낸 걸까요? 당장 요양빌라 직원을 불러 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민석이와 저 사이의 비밀이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요일이 됐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너도 거기선 아프지 마라.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지만 결국 답장이 왔어요. 된장찌개, 다음엔 두부도 넣어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석이가 살아있을 때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두부를 좋아했던 민석이는 제가 끓이는 된장찌개에 항상 두부를 더 넣어달라고 졸랐었죠.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일요일마다 문자를 주고받게 됐어요. 요양빌라 직원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미소로 답했어요. 이 비밀은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과 다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매주 오는 답장은 더욱 민석이를 닮아갔습니다. 말투, 사용하는 단어, 심지어 민석이가 종종 저지르던 맞춤법 실수까지 마치 정말 민석이가 보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의심은 희미해져 갔어요. 제게 필요한 건 위로였고 그 문자들은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엄마, 저 오늘은 힘든 일 없었어요. 밥 꼭 챙기세요.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민석이와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요양원 직원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는 밥을 잘 안 먹던 제가 식사를 깨끗이 비우고 복도를 산책하는 시간도 늘었으니까요. 김말순 할머니, 요즘 회춘하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영양사가 웃으며 묻자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이 비밀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저 스스로도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민석이의 문자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단순했지만 이제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죠. 엄마, 날씨 추운데 무릎 시리지 않게 하시고요. 약은 제때 챙겨 드세요. 이 문자를 받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석이는 살아생전에 항상 제 건강을 걱정했어요. 특히 제 무릎 관절염을 위해 매달 영양제를 사다 주곤 했죠. 그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문자였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 민석이 맞니?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엄마, 제가 누구겠어요. 엄마 아들 민석이잖아요.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죽은 사람의 문자라기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작은 위로가 필요했죠. 현실이든 환상이든 이 문자들이 제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 일상은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민석이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죠. 매주 일요일에는 요양원 주방을 빌려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석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석아,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떡갈비를 만들었단다. 답장은 항상 따뜻했어요. 우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엄마 손맛 그대로네요.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졌지만 그 위로의 힘도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오는 지인 중 한 명이 전직 경찰이었어요. 그분께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민석이의 번호가 지금 누구에게 할당되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아마 통신사 이전으로 누군가가 그 번호를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석이의 번호는 현재 이연우라는 27살 청년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며 편의점과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 청년이 낯선 할머니의 문자에 그토록 따뜻하게 답했는지 궁금했어요. 민석이처럼 말하려고 노력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감동으로 다가왔죠. 다음 일요일 평소처럼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문자를 보내지 않자 이현우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으세요? 문자가 안 와서 걱정됐어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낯선 청년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처음에는 답장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따뜻한 교류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결국 저는 며칠 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일요일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보았지만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신가요? 걱정되네요. 답장 주세요. 이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요. 보내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이 위로의 관계도 끝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잠시 후 이현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 보이셔서 답장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문자에 저도 모르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게는 엄마가 없거든요.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와 엄마가 없는 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니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문자는 끊겼습니다. 제가 더 이상 보내지 않았고 이현우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죠.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가 제 아들처럼 저를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거든요.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앞에 손님이 오셨어요. 만나보실래요? 의아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친척들도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들르는 정도였어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현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할머니.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용기로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현우입니다. 문자 주고받았던 말을 끝맺지 못하고 이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죠. 이 편지 읽어주세요. 제가 말로 하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현우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라는 말 처음 해봤어요.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놓았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할머니마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생활비를 벌며 힘겹게 살아가는 중이었죠.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그게 민석이의 번호가 등록된 폰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상한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오는 그 문자들이 저도 모르게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감히 답장을 드렸습니다. 이현우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저 외로운 영혼이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다가간 것뿐이었죠.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이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내 아들처럼 문자를 보냈니? 이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답장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문자를 읽을수록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할머니가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순수한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분노나 배신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움이 차올랐어요. 이 낯선 청년이 제게 민석이의 빈자리를 잠시나마 채워주었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제 말에 이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오늘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현우가 일어나려는 기색을 보이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떠나보내기 싫었어요. 이상한 만남이었지만 이 청년에게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잠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렴. 이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맙게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요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민석이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요. 말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생계를 위해 여러 알바를 전전하는 모습, 그럼에도 언젠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서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석이가 살아있었다면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현우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니? 이현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꼭 오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요양원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둑해졌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밝아진 것 같았어요. 비록 민석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새로운 인연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현우의 방문 이후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문자가 아닌 실제 만남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이현우는 약속대로 다음 주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요. 매번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때로는 과일이나 떡, 때로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커피를 가져왔죠. 요양원 직원들도 이제는 이현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반가워했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손자분이 참 효자네요.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현우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이현우가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월세가 밀려 집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라고 했어요. 알바를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생활비와 학비를 모으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제 말에 이현우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도움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니 민석이가 생각났습니다. 민석이도 항상 자신의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움을 주려 하면 완강히 거부하곤 했죠. 그런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재산 중 일부를 이현우에게 증여하는 서류를 준비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현우는 제게 또 다른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돕고 싶었어요. 다음 일요일 이현우가 찾아왔을 때 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 주고 싶구나.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학비도 지원할게. 이현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이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의도로 찾아뵌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현우를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난 5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 그 후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네가 내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단다. 이건 내 덕분이야. 그러니 내가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렴. 이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진짜 손자처럼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는 이미 주고 있었어요. 시간과 마음이라는 선물을요. 그럼 적어도 내 월세는 내가 좀 도와주마. 그거라도 받아주렴. 오랜 설득 끝에 이현우는 겨우 월세 지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다시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는 조건으로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현우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민석이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민석아, 이현우라는 청년을 만났단다. 어쩌면 네가 보내준 선물인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현우라는 새로운 인연 덕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현우의 생활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제 도움으로 월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편의점 알바 하나만 유지한 채 대학 편입을 준비하게 됐죠.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찾아와 공부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밝아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기 넘치는 청년으로 달라졌어요. 요양원에서의 제 생활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간호사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입니다. 이 비밀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제 방에는 이현우와 찍은 사진이 하나 놓였습니다. 민석이 사진 옆에 말이에요.
가끔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곤 했죠.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이나 눈빛에서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그런 우연도 만들어내나 봐요. 어느 날 이현우가 주말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조금 걱정되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요양원 측의 허가를 받고 토요일 아침에 나섰습니다. 이현우가 데려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봄날의 한강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했고 따스한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죠. 민석이가 어렸을 때 자주 데려왔던 곳이에요. 제 말에 이현우는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랑 여기 자주 왔었어요. 우연의 일치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무언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현우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직접 만든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죠. 요리도 할 줄 아는구나. 제 말에 이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할머니께 대접하고 싶어서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의 할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현우가 고마웠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강가, 주변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현우의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둔치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현우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경영학을 공부해서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이 반짝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현우가 조심스레 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특별한 날이 있어요. 할머니 생신이잖아요. 제가 요양원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석이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나 봐요. 민석이가 떠난 후 생일은 그저 하루에 불과했는데 누군가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자 문득 민석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저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직이 속삭였죠. 민석아, 네가 이현우를 보내준 것 같구나. 고맙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생일 파티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현우는 요양원 식당 한쪽을 예약해 꾸몄어요.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직원들은 제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나 봐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이현우가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모두가 생일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소원을 빌며 촛불을 껐죠. 제 소원은 단순했어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속으로 민석이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민석아, 엄마가 오늘 행복하단다. 네가 보고 있다면 기뻐해 줄래? 이현우는 작은 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뒷면에는 작게 엄마와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그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현우는 그것이 첫 월급으로 산 것이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죠.
파티가 끝나고 이현우를 배웅했어요. 요양원 입구에서 그가 저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현우야,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니? 나는 그저 낯선 할머니일 뿐인데. 이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에는 외롭게 보이는 할머니께 위로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현우를 꼭 안았어요. 민석이를 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너도 이제 내 가족이란다. 피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이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글자가 반짝였어요. 민석이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이현우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죠. 한 달 후 이현우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제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어머니처럼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마치 제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현우는 조심스럽게 제게 요양원에서 나와 그의 집 근처로 오는 건 어떤지 제안했어요. 서로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편했지만 답답한 면도 있었어요. 이현우 근처라면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죠. 그래, 한번 생각해보마. 너 근처에 있으면 좋겠구나. 이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말은 사실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청년과 더 가까이서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이현우가 돌아간 후 민석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민석이가 저에게 웃어주는 것 같았어요. 수백억의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두 번째 인연을 만났어요. 휴대폰 번호 하나를 통해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있는 하늘과 이현우가 있는 이 땅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두 아들을 가진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그 행복은 어쩌면 민석이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푸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죽음도 끊지 못한 모자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이어준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믿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